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이제 여름인 만큼 옷이 짧아지면서 우리가 노출되는 부위에 이 등드름이나 이 가드름에 대한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등드름과 가드름을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부터 또 예방 습관까지 이 피부 의학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등드름과 이 가드름은 이름처럼 여드름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에다가 플러스 등과 이 가슴이라는 부위적 특수성을 고려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 있고, 대표적인 이 바르는 약으로는 클레오신 T 외용액, 에피듀오, 그리고 디페린겔, 그리고 듀아겔, 그리고 클리어틴 외용액까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클레오신 T, 클린디올, 이 1%짜리는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로 우리가 C아크네라고 불리는 혐기성균, 산소를 싫어하는 이 여드름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여드름은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드름균을 죽인다고 항생제 중에서 연고 타입 등을 쓰게 되는 경우에 어떨 수가 있냐면, 연고라는 것 자체가 기름 베이스로 되게 꾸덕꾸덕하고 모공이나 피지를 잘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여드름 환자분들 중에서 화이트헤드가 더 생겨요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드름을 죽이는 외용액 타입은 클레오신 T나 이 클린디올 같은 물성에 가까운 타입의 제형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듀아겔은 앞서 얘기한 클레오신 T 성분인 이 클린다마이신 항생제에다가 BPO, 이게 벤조일 퍼록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벤조일 퍼록사이드, BPO는 혐기성 세균을 죽이는 역할과 함께 이 모공의 각질화를 막아주면서 등드름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만 이 BPO 성분은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별도의 각질 제거를 하는 분들에게는 자극감이 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각질층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또한 성분 자체에도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 디페린겔은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유도체, 어서 많이 들어봤죠? 레티놀, 이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낭의 각질화를 정상화시키면서 이 면포 생성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디페린겔 역시 BPO처럼 피부 자극감이 꽤 심한 편에 속하므로 별도의 각질 제거 및 각질 제거 성분이 첨가된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단독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레이저 치료를 막 받고 있는 도중에 쓰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피듀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피듀오에는 디페린겔에 들어있던 이 아다팔렌과 듀아겔에 있었던 이 BPO 성분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 여드름 혐기성 균인 이 C아크네 소멸과 함께 이 모낭의 각질 정상화, 그리고 면포 생성 억제를 통한 이 등드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5번째 클리어틴 외용액은 바하, BHA 많이 들어보셨죠? BHA 성분의 살리실산을 통한 약간의 필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등드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 설명드렸던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질 제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죠. 그 이유는 뭐냐? 등은 얼굴과 다르게 진피층이 더 두껍고 피부 장벽이 보통은 더 강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각질 제거 성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부의 자극감이 얼굴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또한 진피층이 두껍다고 그랬죠. 호리병이 피지라고 친다면은 이 호리병의 목 부위가 더 길기 때문에 이 등에 생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 탈락을 좀 시켜줘야 안에 있는 피지들이 더 얼굴보다 원활하게 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인 먹는 약에는 크게 항생제 계열과 피지 억제제 계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생제 계열의 경우에는 다양한 계열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 이 2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은 여드름균인 이 C아크네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이름은 항생제인데 사실 항염,
작용도 같이 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피지 억제제 방식은 비타민 A 유도체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이게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명으로 불리는데 효과는 피지 생성 감소와 각질 생성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요인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모두 다 차단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만 이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복용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피지 억제제를 드시는 여성분들이 임신 계획을 세우신다면 복용 중단을 최소한 1개월은 가지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좀 더 넉넉하게 한 3개월 정도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지 억제제가 이 약 자체가 굉장히 독하다라고 사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약들과 비교했었을 때 간독성과 신독성이 높은 약은 아니니 용법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병원 치료로는 압출, 염증 주사,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압출은 쌓여있는 피지를 배출해서 제거시키고 염증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회복 과정에서 남을 수 있는 색소 침착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염증이 오래 유발될수록 주변에 있는 멜라닌들을 끌고 들어와서 색소 침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은 최대한 빠르게 제어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주사는 최대한 빨리 맞아주는 것이 뒤이어 나타나는 여드름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링, 즉 필링이 있는데 여드름의 4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모공의 과각화증입니다.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피부가 이렇게 각질층이 두꺼워지면 모공 부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함입되어 있으니까 입구가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모공의 입구가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있는 각질층을 살짝 벗겨주게 하는 게 바로 이 스케일링, 필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때 스케일링, 필링의 제재가 너무 강하면 각질층 탈락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고 너무 약한 경우에는 각질층 탈락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등은 얼굴과 다르게 진피층이 두껍고 보통 모낭의 위치가 얼굴보다 깊게 생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질층을 필링 제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거시켜 줄 때 안에 있는 피지가 조금 더 배출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4번째는 피지 파괴술입니다. 자, 피지라는 근본 원인 자체를 파괴시켜 주는 것인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 피지 파괴술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는 바늘로 고주파를 때리는 아그네스 같은 방법과 PDT 그리고 1450나노미터의 레이저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늘로 고주파를 때리는 아그네스와 같은 방법은 코팅, 절연된 아주 작은 니들로부터 이 피지 부위를 찌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방식으로서 이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피지를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이 아그네스와 같은 바늘 고주파 방식은 표피나 다른 피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피지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제가 피지 파괴술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2번째인 이 PDT는 광역동학 치료로 빛에 민감한 광감인제를 피지 부위에다가 이렇게 인큐베이션을 시키게 되면 도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광감인제가 피지선 근처에 위치하게 되고 이때 적당한 파장의 빛을 때려줘서 피지 부위에 열로 침투한 광과민제가 반응하면서 피지가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번째인 이 1450나노미터의 레이저는 물 흡수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 파장을 진피층에 조사를 하면 진피층에 있는 수분에 대한 이 광열 반응으로 피지 분비 감소가 되면서 등드름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등드름과 가드름의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피지 분비의 증가겠죠. 이건 성별에 따라서 약간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남성의 경우엔 사춘기 시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인 이 안드로겐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인슐린 성장인자인 IGF-1의 분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은 여드름 유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드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분들에 비해 피지 발달, 피지샘의 발달이 더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임신 등의 이런 신체적 변화가 생길 때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이 이 피지선을 발달시키면서 이 늘어난 피지 분비로 인해 여드름 발생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공 입구의 막힘입니다. 등에 있는 모공이 얼굴에 비해서 더 잘 막히게 되는 이유는 등의 피부 각질층이 더 두껍고 피지샘 역시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 피지의 배출이 더 어려운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등은 얼굴에 비해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선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한번 생기게 되면 얼굴에 비해 치료 기간도 더 길고 흉터 발생 확률도 높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드름균의 증가 역시 우리가 피지로 인해 모공이 막히게 되면은 여기서 이 여드름균의 서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얼굴보다 면적이 넓은 등에 더 많은 증식과 서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요즘에 장내 미생물이 유행이죠.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되게 유행인데 위장 내에도 어떤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균종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어떤 균종이 지배하게 되면은 질환을 유발하더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얼굴에도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아주 미세 균종들이 있는데 10대에서 20대 분들의 이러한 균종을 측정해 보니까 여드름을 잘 유발하는 균종들의 비율이 엄청 증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30대에서 40대가 넘어가니까 이러한 균종들이 굉장히 줄고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증가되더라. 이러한 결과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나 20대 때 여드름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염증 반응으로 앞서 발생한 여드름의 균의 증식을 통한 연쇄 효과로 피부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피곤한 상황이나 스트레스풀한 상황처럼 염증이 증가하는 상황, 성인이라면 술을 마시는 상황, 이러한 경우에 더 여드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등드름과 가드름의 예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땀이 났을 때 바로 씻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땀을 분비하게 되고 이 배출된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다만 이렇게 발생하는 땀은 우리 피부의 털구멍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땀이 나는데 옷이 땀을 흡수가 전혀 못하고 있고 계속 그러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땀이 모공구멍까지 막을 수가 있겠죠. 피지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고 또 땀 안에 있는 이 산 성분 때문에 자극이 유발이 돼서 등드름의 생성과 악화를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땀이 피부에 오래 접촉되면 접촉될수록 등드름과 같은 이 트러블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샤워 습관 개선입니다. 자,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사용하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이 잘 헹궈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부 성분들이 이 피부와 모공을 자극하면서 등드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샤워 시에는 잘 씻는 것만큼 잘 헹궈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왁스나 머리에 뭔가 두피 제품을 바른 다음에 이를 닦아냈었을 때 이 머리에 있는 이 헤어 제품들이 몸 쪽으로 아무래도 쓸려 내려가겠죠. 맨 마지막에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헤어 제품들이 몸에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샤워를 마칠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외출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제품들이 모공을 막은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머리부터 먼저 감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디를 닦아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클렌징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드름이나 등드름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샤워 후 보습입니다. 등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보습제를 쓰면 그 안에 있는 유분기가 모공을 막아 등드름이 더 생길 것을 우려해서 보습제 사용을 꺼리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유분기가 많은 바디 오일, 좀 유분기가 좀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보습을 아예 안 하게 되면
피부에 있던 이 유수분이 샤워로 인해서 더 닦여지게 되면서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고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있는 이 상재균들이 또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바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유분기가 좀 적은 제품을 꼭 끝나고 구석구석 발라서 피부의 장벽을 어느 정도 보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땀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원활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옷이 몸에 꽉 끼게 되면 움직일 때 가슴과 등에 마찰이 늘어나면서 자극에 의한 여드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드름이 많아서 피지역제제를 먹고 있어요. 근데 몸이 건조해요. 몸이 건조한데 계속 그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옷에 의해서 마찰이 늘어나서 피부 표면에 미세한 자극이 생겼네. 그러면 그 자극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균이 또 안쪽으로 감염이 되면서 모낭염이나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보습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고 옷도 이렇게 마찰이 안 가해지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땀이 흡수가 잘 안 되면 앞서 말한 대로 이 땀으로 인한 피지 배출 방해와 이 산 성분에 의한 자극으로 인해서 등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운동뿐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등드름 가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꽉 끼지 않는 조금 넉넉한 사이즈를 입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길 때는 GI,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이나 유제품, 단백질 보충제 등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이건 다른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 GI라는 거는 음식 섭취 시에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이것이 높을수록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거고 낮을수록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이를 통해서 인슐린들이 얘를 빨리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IGF-1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 자체가 또 분비가 증가되면서 여드름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GI 수치가 높은 음식으로는 패스트푸드 같은 애들 있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탄수화물, 우리 흰쌀밥도 이런 GI 수치가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제품 등 역시 IGF-1을 증가시켜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작용을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우리가 여드름이나 등드름으로 고민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유제품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잦은 스크럽과 각질 제거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 각질 제거는 간헐적으로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등이 각질층이 두껍고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어느 정도 뚫어주면서 모공이 과각화돼서 생기는 여드름 발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잦은 횟수로 시행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당연히 손상받겠죠. 계속해서 마찰을 주니까. 그러면 피부가 약해지게 되고 이때 이 pH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 피부염 등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예를 들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피부 표면에 있는 정상적인 균들도 안쪽으로 침투가 되면서 모낭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육안상 등드름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뭐야, 나 등드름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등드름이 더 있어? 그래서 또 없애야 되겠다. 스크럽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스크럽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되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는 정말 필요시에만 간헐적으로 진행해야 오히려 이 등드름을 개선 및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등드름과 가드름의 발생 원인부터 예방법과 치료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등드름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없애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 깨끗한 등과 함께 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